네, 오늘은 병원 치료, 암 치료에 있어서 병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 어떻게 치료에 참여를 잘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최신 치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음, 예, 어, 모두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우선 진단 검사, 암표준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 그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일 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진단 검사예요. 사실은 진단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진단 검사가 잘 돼야 나머지 치료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형 병원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진단하고 검사하시는데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진단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 치료는 어쨌든 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병원에서 진단 검사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80%는 중요하다. 전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 중에서 약 80%의 중요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단 검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표준 치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뭐 항암제 하고 있고 항암제가 뭐 어떤 단계가 있다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수술 이런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보완 치료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진단검사 X선이 있고 CT가 있고 MRI, PET-CT, 본스캔, 유전자 변이, 악성도 검사, 혈액 검사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X선은 항상 찍어요, 항상. 이제 X선 검사 이렇게 영상 자료를 보면 PA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AP로 되어 있어요. PA는 posterior, 뒤에서 anterior, 앞으로 찍었다는 뜻이고 AP는 앞에서 뒤로 찍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어쨌든 병원에 가면 항상 이거 먼저 찍어보죠. 이거 먼저. 그래서 대략적인 걸 살펴보는데 이거 찍었으면 이거 안 찍으면 좋은데 CT 안 찍으면 좋은데 또 CT 찍어요. 사실 이거 찍고 CT 찍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일단은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원래 CT를 찍는 거죠. 그다음에 CT 찍은 다음에 대개 또 필요하면 MRI를 찍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냐 하면은 어, 엑스레이는 그냥 한 장짜리거든요. 한 번 관통시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엑스레이, 엑스선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로 찍는 거니까 몸을 관통하는 거고 그 방사선 물질은 자외선보다 주파수가 높은 거거든요. 자외선보다. 우리가 가시광선 대개 400조헤르츠 생각하잖아요. 자외선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엑스선은 그보다 훨씬 더 커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세포를 파괴해요. 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이 들어가면 이게 어디로 에너지니까 어디로 흡수돼요? 전자로 흡수되죠. 그럼 전자가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세포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한 장 찍는 거야 뭐 별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CT는 뭐냐 하면 엑스선과 똑같은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단층 촬영을 하거든요. 뭐 1cm 또는 3cm 이렇게 잘라서 다 이렇게 찍는 거고 또 아래 위로 이렇게 찍는 거고 그러니까 방사선량이 선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CT는 X선이나 또는 MRI에 비해서 굉장히 방사능이 우리 몸속에 많이 축적되는 겁니다. X선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축적이 돼요. 방사성 물질이 우리 몸속에 있으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전자에 들어가서 전자가 이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가 많이 상하게 돼요.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어쨌든 병원에서 뭐 급하니까 찍자 그러니까 반드시 찍어야 된다 그러면 안 찍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선이나 CT는 반드시 찍을 수밖에 없지만은 반드시 그 이후에 해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 암 환자들은 잘 알려줘야 됩니다. 잘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으면서 계속 세포를 파괴할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 있는 DNA 거기 들어가서 전자를 이탈시키면은 DNA가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럼 엑스선 CT 찍고 나서 또 MRI 왜 찍느냐? CT하고 MRI는 좀 특징이 있어요. CT는 주로 뼈나 피나 또는 딱딱한 조직, 그다음에 출혈 이걸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우선 CT를 선호해요. MRI는 좀 시간이 걸리죠. CT는 X선이지만은 MRI는 X선이 아니에요. 자기장이에요. 강력한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으로 이 안에 있는 물 분자의 수소에서 나오는 신호를 끌어당겨서 보는 거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는 않아요. MRI는 해롭지는 않은데 대신에 조금 더 비싸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촬영하는데 좀 불편하고 그렇죠. 그런데 CT에서는 뇌나 척수 이쪽으로는 잘 안 찍혀요. 그래서 특히 뇌와 척수, 신경의 문제, 또 근육, 인대, 종양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게 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거예요. M, 우리가 이제 영상 자료 보면 MR이라고 되어 있어요. MR. 그래서 MR은 많이 찍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비용은 조금 비싸고 시간 걸리니까. 음, 근데 어쨌든 CT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병원에서 처방할 때의 엑스선, CT, MRI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왜냐하면은 안 보고 그 안에 상황을 알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촬영이 자주 되면은 반드시 몸에 축적된 방사능을 해독하는, 배출시키는 그런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찍을 때 또 이왕 찍을 거면은 이거 찍으면 몸에 해로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암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술해서 열어봐야 알 수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몸 내부의 종양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열심히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반드시 또 PCT를 1년에 한 번씩 찍게 돼요. PCT는 여기서 P가 포지트론, 양전자예요. 어, 근데 이제 양전자, 그러니까 PET과 CT가 따로 있어요. PET 찍고 CT 찍고 따로 있는 건데, PET은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굉장히 흐려요. 그래서 CT랑 같이 찍어야 해서 비교를 해야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넣을 때에 포도당 유사 물질 FDG라고 우리 이제 진료 기록부 나중에 보시면 항상 FDG, SV 맥스 이거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FDG가 이 안에 넣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 방사능 물질이 어, 주로 이제 암은 이 포도당 속에 방사능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암세포는 포도당을 급격하게 필요로 하죠. 왜 그러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 나 있기 때문에 어, 일반 세포에 비해서 방사능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이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는 그 세포만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V 맥스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암세포가 많이 있는지 이런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포도당만 흡수하는 그 암세포를 찍을 수 있는 건데 암세포는 포도당 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글루타민 대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암세포의 30%는 포도당 대사가 아닌 글루타민 대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검사가 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100%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암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어요. 어떤 어떤 표준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딱 맞춰서 뭐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환자들이 늘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100% 긍정해야 되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다.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포도당 대사가 높은 장기 대표적인 게 뇌고요. 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심장, 그다음에 신장, 콩팥, 그다음에 방광. 여기는 원래 포도당 대사를 많이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그냥 항상 그렇게 SV max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PCT로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전립선과 갑상선 같은 경우는 포도당 대사가 너무 낮아요.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흡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정확도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CT랑 같이 찍으니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죠. FDG 들어가고 또 CT로 방사선을 쏘고, 그러니까 사실은 방사선 선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찍으면은 몸에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PCT를 안 찍고는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PCT를 찍어야만 어디에 암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강력한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찍어봐야만 변화도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래요. 또 병원에서 너무 다급할 때는 너무 막 급격하게 암이 성장할 때는 1년에 안 돼도 죽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스캔이라고 보통 뼈 사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동위원소 화합물을 조영제를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찍는 건데 이 경우는 PCT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뼈로 전이됐을 때는 본 스캔 한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이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서 그냥 어디서 대사가 되거나 소화가 되거나 땀으로 배출되거나 하면 좋은데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남아 있으면서 방사능 피폭이 두렵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몸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방사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을 배출시키는 그런 치료를 꼭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제올라이트를 먹는 거죠. 제올라이트 한 3방울 정도면 돼요. 그 대신에 매일 한 3개월 정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 일반인들이 해독을 잘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검사가 유전자 변이 검사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면역 조직 화학 검사예요. 이것은 수술을 하거나 또 수술을 안 할 경우라도 조직을 떼내 가지고 생검해 가지고 그걸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변이된 유전자가 변이된 암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 암 단백질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예전에 이게 없었어요. 이거 한 지가 한 1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면서부터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암 치료법을 쓸 수가 있어서 그것만 해도 대단한 진보였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유전자 변이를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암 단백질만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분화도. 우리가 암세포는 처음에 변이가 돼서 암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분화가 된다 그랬죠. 역분화가 되면은 잠겨 있어야 될 유전자가 계속 풀려가지고 암이 자기 새로운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역분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well differentiated 그럼 잘 분화가 된 거죠. 그럼 잘 분화가 된 경우에는 아주 초기암이거나 약한 암이에요. 대개는 moderately differentiated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도 뭐 일반적으로 암은 대개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poorly differentiated 나오면 그때는 되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poorly differentiated 그러면은 이게 진단된 지 얼마 안 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역분화가 많이 된 거다.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쓰는 표준항암제가 안 들어요. 표준항암제. 그래서 이때는 그렇다고 해서 표준항암제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표준항암 하면서 자, 역분화가 많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기본적인 암 유전자 변이는 다 분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스테이3, 약, 그다음에 NF-kappaB 이런 것 전부 다. 그래서 그때는 복합치료물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undifferentiated도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역분화된 거고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암세포가 거의 대부분 줄기세포다 이렇게 봐요. 줄기세포다. 대개 소아암이거나 아이들 소아암이거나 또 육중암 같은 거, 삼중음성 유방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검사가 가능한 게 KI67이거든요. KI67은 원래는 세포 증식 활성도에 얼마나 이렇게 빨리빨리 증식하는가 이거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은 암세포가 많으면 빨리 증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암 종양의 암세포들이 밀도가 어떻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KI67이 20 이상이 되면은 20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빨리 전이가 되고 역분화도 빨리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초기 진단할 때 KI67 수치를 딱 보고 조금 심하시면 대개 70, 80 이렇게 나와요. 70, 80 나오면은 뭐 무조건 줄기세포 치료를 아주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뭔가 조금 암이 치료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강력하게 이제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암세포는 더 악성도가 높아지고 치료가 안 되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어려워져요. 그래서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KI67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면역조직 화학 검사는 가장 근본적인 유전자 변이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NGS 검사입니다. NGS 검사는 대개 요즘은 500개 패널, 500개 변이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암이라면은 그러니까 암으로서 암화를 일으키는 암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그걸 먼저 티어 1 이렇게 분류해서 체크를 하고 티어 2 그다음에 티어 3, 티어 4에서 네 등급으로 나눠서 해요. 1등급, 2등급은 대개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 3등급, 4등급은 그걸 참조를 해야 돼요. 3등급, 4등급은 보통 병원에서는 거의 무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왜 생겼는가를 보면 돼요. 왜 생겼나. 그러면은 우리가 500펜들을 검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22,500개잖아요. 그중에서 500개만 변이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암인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데 제일 중요하죠. 현재까지는 결국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변이를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법인데 유전자 변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NGS밖에 없습니다. NGS밖에 없어요. 계속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현재는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NGS 검사를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또는 생금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저 이번에 NGS 검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면역조직 화학 검사만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술도 안 하고 생금도 안 하는 경우에는 액체 생금이 가능하거든요. 액체, 이게 혈액을 뽑아가지고 NGS 검사를 해달라 그러면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막 그거
해달라고 의사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의사들이 그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 괜히 괜한 투정 불친절하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형태의 유전자 변이인가, 단일 염기 변이인가, insert 이렇게 삽입된 거냐, 또는 결실 떨어져 나온 거냐, 또는 카피 넘버, 복제수 변이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탐지를 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근데 이게 뭔냐면 ctDNA라고 circulating tumor DNA예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암 유전자. 다시 말하면은 암세포가 죽으면은 그 죽은 그 조각조각들이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그걸 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게 이제 능숙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검사할 때 보통 어 그 민감도 100번 정도 했거든요. 요즘은 100만 번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위치에 유전자 변이를 10,000번 정도 검사를 하니까 비록 이것이 많이 안 떨어져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정확하게 검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한 거다. 그와 동시에 MSI, TMB 두 가지 검사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성도, 이 암이 어느 정도 악성도가 있느냐를 판단할 때에 아까 여기서 봤던 분화도하고 KI67 이걸 참조한다 그랬잖아요. NGS 검사에서는 MSI하고 TMB를 참조해요. MSI는 뭐냐면은 현미 부수체 말이 어려워요. 현미는 현미경 할 때 현미 조그맣던 뜻이고요. 부수체는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걸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음, DNA가 있으면은 DNA가 딱 안정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특히 이제 반복 서열이 있거든요. 이 DNA가 구조가 이제 반복 서열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으냐, 반복 서열이 변이가 됐는가 그런 걸 검사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우리 몸속에 세포 속에 있는 DNA가 아주 잘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약하면은 이게 설렁설렁 떨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전자 변이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MSI가 높으면은 MSI 하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MSI 슬래시 하이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내 몸속에 있는 핵의 DNA들이 지금 허물허물하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허물허물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DNA가 허물허물하다는 것은 각 염기를 붙잡고 있는 게 결국 전자들인데 전자들이 힘이 없다. 내가 먹는 음식에 빛이 별로 없는 음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MSI가 하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내 몸의 DNA도 불안전하다. DNA도 불안전하면은 암이 변이가 되게 잘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대부분 그냥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종양 돌연변이 부화, 이 튜머 뮤테이션 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암세포 안에 변이된 유전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예요. 그냥 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KI67하고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검사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지만은 마찬가지로 TMB가 그러니까 변이된 유전자가 많다 그러면 이거 악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검사 기록지를 볼 때에 분화도 KI67, MSI, TMB 이건 보고 지금 이것이 역분화가 많이 된 건지 또는 암세포들이 강력해진 건지 변이가 많이 된 건지 이걸 고려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높은 수치들이에요. 일반인들이 분명히 검사를 하면은 검사 기록지에 다 적혀 있는데 이걸 몰라서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꼭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혈액 검사. 혈액 검사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기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혈액 검사. 왜 그러냐 하면은 혈액 검사는 내 몸의 상태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암이 낫고 있는지 안 낫고 있는지 이거는 어디에 따른 거냐 하면은 내 몸이 지금 암 치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달린 거예요. 물론 이제 상당히 악화돼 있고 오래됐을 때에 약이 필요하지만 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이거든요. 내 몸의 내 세포가 암을 치료한다. 그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모든 장기들이 튼튼하면은 암 치료가 잘 된다. 근데 몸이 약하면은 암 치료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쉬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암 치료하면서 이게 엄청 어려워요. 잘 먹기가 밥맛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밥맛이 왜 뚝뚝 떨어지냐면 몸이 원하는 게 없을 때 이 밥맛이 없어요. 몸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햇빛이 가득한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텃밭을 가꿔야 됩니다, 텃밭을. 예. 도시에 살더라도 베란다에다가 조그맣게라도 해서 텃밭을 가꿔야 돼요. 예, 그런 음식들은 잘 들어가요. 많이 안 먹어도 그걸로 배가 부르고 충분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 식단으로는 이게 잘 해소가 안 돼요, 영양분이. 그래서 자 그런데 혈액 검사를 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냐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만 내 몸이 지금 건강한지 이 건강한 몸이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을 하든 뭐 어떤 형태로 암을 치료하든 그 치료하는 약은 전부 독성이 있어요. 항암제는 독성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독성이 아주 강한 거고 최고 강한 거고 나머지도 다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성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절할 수.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간암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약을 주는데 이 약이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죠. "반드시 이걸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건 인제 그 도수를 정하는 기준이 처음에 임상 실험하면서 예 그게 내 몸에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되냐 몸이 완전히 막 간성 혼수가 바로 오더라고요. 간성 혼수가 오면은 정신 이상이 와요. 바로 그런 증상이. 그래서 그걸 반으로 탁 줄이니까 그다음 날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왜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치료법이 내 몸에 맞는가? 너무 과하지는 않은가?' 이거 검사를 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내 몸의 정상세포 몸을 그러니까 망치면서까지 항암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자 혈액 속에는 혈장과 혈구가 있고 혈구 속에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신경 쓰는 부분은 백혈구하고 적혈구예요. 왜냐하면은 면역세포의 다른 말이 백혈구예요. 백혈구. 그러면은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있는데 혈구의 99%가 적혈구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혈구가 하는 역할 중에서 적혈구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면역세포에 더 신경을 쓰죠. 암을 죽이는 장본이니까. 암을 최종적으로 공격하는 장본인이 이 면역세포니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근데 구성 비율로 본다면은 적혈구가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적혈구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몸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백혈구는 호중구 림프구단의 고상고 오염기구 쫙 있는데 이 림프구 속에 이제 T세포, B세포, 뭐 TH세포, TR세포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암세포는 암세포는 이것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경우는 되게 호중구가 쫙 내려가요. 왜냐하면은 암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호중구예요. 호중구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중구가 쫙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 암 치료가 잘 안 돼.'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자 그런데 항암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예외 없이 쫙쫙 내려갑니다. 이게 다. 왜 그래요? 항암하면은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이 골수세포,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즉시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높여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높여야 돼요?
이걸 어떻게 높였냐면은 골수 세포가 우선 활성화돼야 돼. 골수 세포의 원줄기 세포가 어디예요? 예, 뇌실에 있는 뇌신경줄기 세포예요. 그 다음에 골수 세포는 거기서 분열하려면 재료를 뭘 갖고 분열을 해요? 분열하려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면역이 떨어졌다, 면역 세포들이 떨어졌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이거를 아니 이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너무 웃겨요. 웃기지도 않아 정말. 웃기지도 않아. 병원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항암하다가 이거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급하니까 밥 안 넘어가잖아요. 급하니까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아미노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아미노산 링거 한 번 맞으면 일단 며칠은 견딜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몸에서는 이걸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애를 쓰는데 항암제 들어가서 막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혈액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혈액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상담을 한다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혈액 검사 중에서 이게 항목을 보면 이제 CBC라고 하죠. 전혈구 검사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백혈구.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백혈구는 그냥 면역세포. 그다음 적혈구. 적혈구가 99%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적혈구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만 가득 차 있어요. 그 헤모글로빈이 하는 것은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암 치료할 때 산소가 부족하면 절대 안 돼. 산소가 부족하면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고압산소 이 안에 들어가고 막 그런 치료 하잖아요. 물론 도움이 되는데 그게 결정적인 치료법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산소를 집어넣어도 내 몸속에 있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숫자가 떨어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산소 치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도움은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적혈구 숫자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외에 우리가 아주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백혈구, 적혈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진짜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게 간하고 신장입니다. 암 치료하다가 간하고 신장 망가지면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특히 간이 딱 망가지면 의사들도 그냥 손 놔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AST, ELT, GGT를 쫙 봐가지고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복용량을 줄여야 돼요. 항암제를 줄이든 복합천연물을 줄이든 뭐든지 줄이고 일단 해독부터 해야 돼요. 해독해가지고 간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살아나게 해야만 돼요. 그래야 치료에 희망이 있지. AS, ALT, GT 쭉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암 막 계속하면 그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병원에서는 그거 신경 안 쓰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간 보호하는 약하고 항암제하고 같이 써요. 그럼 되냐고. 그래 되냐고.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간하고 신장을 지켜야 된다. 신장은 번수치, 이건 질소, 크레아틴, EGFR, 소문자 앞에 E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사구치 투과율이에요. 사구치가 뭐예요? 신장 속에는 약 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어요. 그 사구체 안에는 전부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게 많이 망가지면은 50% 이상 딱 망가지면은 아주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번수치나 크레아틴, EGFR 수치가 떨어지면은 그때 반드시 해독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 수치 떨어지고 간 수치 떨어진 상태에서 항암 열심히 하면은 빨리 돌아가신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증 수치 항상 중요. 특히 이제 염증 수치는 ESR하고 CRT가 있어요. 이 ESR은 뭐 적혈구 침강 속도니까 크게 잘 안 맞아요. 근데 CRT는 엄청 중요합니다. CRT는 Cell Reactive CRP인데 프로틴, 셀 리액티브 프로틴이에요. 세포 반응 단백질이에요. 간에서 만들어져요. 염증이 생기면 이게 막 만들어져요. 근데 CRP 숫자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1을 넘으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1을 넘으면.
암 환자들은 1을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염증이 가득 차 있다. 어딘가에 염증이 가득 찼다. 그럼 반드시 암세포가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이 CRP 검사를 항상 해야 되고, 이제 CRP가 높을 때는 염증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염증 치료를 집중적으로. 뭐 앞으로 염증 치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현혜 선생님이나 윤미애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네빌라르님도 계시는구나. 네. 예.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 치료 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늘 진단하고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모르시니까 암 환자들이 또 자기 스스로 이걸 기록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암 표시작 항상 검사해야 돼요. 암 표시작에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이제 한두 번 변화 있는 건 괜찮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 CEA 같은 건 저도 CEA가 상당히 높다가 5 이하로 5 이하로 내려왔다가 어떤 때는 6 넘어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쫙 올라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암별로 이제 뭐 CA15-3, 유방암, 뭐 폐암 이런 PSA,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그 검사는 혈액 검사, 암 표시자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는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을 안 해도 내가 집 주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 가지고 내 몸의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병원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항암 치료인데, 우리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세대 화학 항암제가 있었다. 이것은 독약이다. 처음에는 독약 아니면 암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독약을 먹고 암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독했죠. 어차피 뭐 죽을 거 이러면서 시작한 게 화학 항암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암이 치료가 참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암 그냥 혼자 견디는 게 덜 나아. 괜히 병원에 가고 빨리 죽느니 그냥 혼자 이렇게, 그렇죠. 오히려 수명이 더 늘어나고 그럴 정도였죠. 특히 이제 초기 뭐 아드리아마이신 이런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독성이 있었어요. 몸 전체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표적 항암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화학 항암제 하면서 너무 많이들 돌아가시니까 너무 치료가 안 되니까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표적 항암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표적, 다시 말해서 암이 주로 성장인자, 암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표면에 성장인자들이 있어요. 그게 왕창 늘어나면은 빨리 성장하라는 신호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걸 탁탁 막아주는 거예요. 성장인자가 있으면은 성장인자가 가서 딱 붙기 전에 이 약으로 만들라고 그 약이 대신 가서 탁 붙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인자 신호가 안 들어가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방식이었죠. 이것도 처음에는 굉장했어요. 이제 암은 진짜 다 봤다. 왜냐하면 독약을 먹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 정도 차원이었는데, 이제 표적 항암제를 통해서 정상세포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이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이 문제가 많았죠. 왜? 예, 내성이 너무 빨리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라는 말보다는 암세포의 저항력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면역항암제가 새로 나왔죠. 면역항암제는 딱 한 가지예요. T세포. 암세포가 T세포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PDL1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만일에 PDL1을 만드는 암세포가 있으면은 그 PDL1에 어 이 약이 가서 그걸 탁 붙으면은 이게 작동 못 하니까, 그게 작동하는 한은 T세포가 공격을 못 하거든요. 예, 이걸 작동 못 하게 하면은 이미 만들어진 표지자지만 이걸 작동 못 하게 하면은 T세포가 가서 공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약이 면역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 표적항암제도 사실은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면역항암제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도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뭔가 의사들은 뭔가 하는 게 많을 거야.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큰 병원이 국가적으로 이게 암 연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암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근데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100%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생각이에요. 자, 하나씩 볼게요. 화학화음제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쓰는 게 탁솔이에요. 파클리탁솔, 도세탁솔. 파클리탁솔, 도세탁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세포 안에는 세포 안에는 이 안에 미세 소관, 구조체 우리 옛날에 세포 영상 보면 뭐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길을 만들었다가 또 쫙 분해됐다가 그런 거 있었죠. 그게 미세 소관이에요. 암세포가 분열하려면은 핵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게 방추사라고 이렇게 쫙 붙어요. 예,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망이에요. 연결망도 되고 구조체도 되고 또 이렇게 통신선도 되고 그래요. 그걸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블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마이크로튜블린. 이것이 작동 못하게 하는 게 파클리탁솔 또 도세탁셀. 우리가 보통 탁솔이라고 하는 항암제고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항암제들은 예를 들어 5FU 같은 경우 5FU 보면은 세포를 직접 상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같은 경우도 DNA를 막 해쳐요. DNA를 해쳐요. 그래서 이 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안 죽잖아요. 100% 변이가 돼요.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치료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거 하나 정도. 다른 거는 핵에 들어가서 DNA를 직접 조작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미세 소관을 가지고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탁솔 이거 하나만큼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요. 기본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씩 봅시다. 세포 핵에서 작용을 해요. 세포 바깥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세포 핵에서 작용.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작동을 되려면, 이게 작동이 되려면은 이 물질이 세포 바깥에서, 암세포 바깥에서 통과돼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암세포 속에 들어가면은 세포질이잖아요. 세포질 속에 핵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핵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 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포독성암제를 먹는다고 해서 이게 암세포가 많이 죽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핵에서 작용한다는 거. 그다음 미세소관 저해제와 DNA 저해제가 있는데 미세소관 저해제는 그나마 괜찮은데 DNA 저해제는 아주 독하다. 아주 독하다. 왜 독하냐? 왜 독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정상세포에 큰 손상을 주는데 그 중에서 골수세포를 다 죽여요. 암세포하고 똑같이 주로 이제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을 많이 죽이는데 그중에 골수세포. 골수세포는 뭘 만들어요? 예, 백혈구하고 적혈구를 만들어요. 아주 그러니까 암을 죽이기 위해서 암을 스스로 치료하는 가장 주된 물질 두 가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백혈구, 적혈구 막 죽어나가면은 몸이 스스로 암을 치료하는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용량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막세포가 죽어요. 점막세포 크게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는 점막세포가 NF-kappaB를 조절해요. 그러니까 점막세포가 아니라 점막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이 점막세포가 죽어나가면 장내 미생물이 그걸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주로 폐로 대장으로 막 다니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점막세포를 살리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점막세포가 죽으면 두 번째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이 흡수가 안 돼요. 음식만 흡수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흡수가 안 돼요. 복합 천물이 흡수가 안 돼요.
복합 천연물 제일 어려운 문제가 흡수 문제거든요. 모든 천연 생약들은 흡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정류를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덜하긴 하지만은 점막세포가 상하면은 일단 미생물이 몸속으로 침투해서 온갖 곳에서 염증을 일으킨다. 두 번째,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막세포를 목숨 걸고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요. 얘기해줘도 뭐 그 좋은 말이야 이 정도로 좋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목숨 걸고 점막세포를 보호해야 돼요. 그다음에 말단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말단세포는 주로 모세혈관, 미세신경이에요. 모세혈관이 말단세포에 또 뭐가 있냐면 피부도 말단세포고 모든 말단세포는 뭐가 있냐면 수지상세포, 면역세포 중에서 수지상세포가 거의 다 거기 나가 있어요. 말단세포에 있어요. 근데 수지상세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항원 제시 효과를 해요. 암이 생겼어. 암세포가 있어라고 수지장세포가 T세포한테 얘기를 해줘야만 T세포가 면역을 작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미세신경, 그다음에 피부나 말단에 있는 거기가 항암을 하면 다 죽어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지장세포가 다 죽어나가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가능하면 안 써야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일정 기간까지만 딱 쓰고 그 다음에는 일정 기간 딱 생각하고 그 기간 안에 다른 대안을 반드시 가지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암세포는 저항을 해요. 항암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딱 한 번 공격을 당하면 그걸 방어할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역분화해가지고 잠겨있던 유전자를 발현시켜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PD-L1 같은 경우 키트루다 뭐 옵디보 굉장히 좋은 약이었잖아요. 들어가서 키트루다가 탁 가서 PD-L1 딱 억제하고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해서 암세포가 확 사라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 뭐냐? PD-L1이 아닌 다른 거를 발현시키는. 그러니까 EGFR 하다가 갑자기 뭐 딴 걸 확 발현시켜. EGFR 1, 2, 3, 4가 있잖아요. 2 억제했더니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세포가 저항을 하거나 또는 약이 들어오면은 핵 안으로 못 들어오게 다 뱉어내잖아요. 다 뱉어내는 역할을 하고 또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암세포의 방어 작용을 억제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예, 저는 모르지만은 우리 네벨나라님하고 윤미애 선생님이랑 최연혜 선생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몇 번 반복해서 다 하셔서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가장 최신의 제3 세대 그 항암제로 가는 것이 어, 어, 죄송합니다. 이거 두 번째 제2세대가 표적 항암제죠. 표적이 주로 표적이란 게 뭐냐면 주로 세포막에 있어요. 세포막에 어떤 수용체. 예를 들어서 허투 유방암이라 그러면은 허투 수용체, 허투라고 하는 정식인자거든요. 세포를 정식인자. 정식인자가 들어와야만 이게 세포가 분열돼서 암세포가 막 늘어나거든요. 근데 암이 되면 허투 유전자 과발이 되면 이게 유전자 그 수용체가 왕창 늘어나는 거예요. 정상세포보다 보통 한 5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유방세포 중에서 수용체가 암세포에. 그러니까 허투가 막 들어오니까 이게 빨리빨리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셉틴이라는 약을 주면 이게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암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가지고 얘하고 딱 결합을 해요. 수용체하고 딱 결합을 해서 그러면은 허투라는 수용체가 왔다가 결합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 거의 대부분 어,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에요. 어떤 표적이 있는데 약을 먹으면 그게 그 표적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해서 정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암은 한 2달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되네 그러면 다른 걸 만들어내요. 다른 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성이라고 하는데, 항암제 내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성이 아니고 암세포의 저항력이에요. 저항. 암세포는 이거 외에도 저항력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 치료할 때는 반드시 암세포의 저항력을, 예, 저항력을 억제시키면서 해야 치료가 가능하다. 면역항암제는 딱 이거예요. 암세포가 PDL1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T세포는 PD1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T세포가 딱 왔을 때 PDL1하고 PD1이 딱 붙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어, 이게 PD가 PD1의 프로그램드 데스 라이간드거든요. 프로그램드 데스. 그러니까 죽으라고 죽기로 프로그램된 신호예요. 이 신호를 딱 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공격을 안 하거나 심지어는 죽어버려요. 공격을 못 하거나. 여기는 PDL1만 나와 있는데 CTLA4, PDL1 이 두 가지 억제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만일에 PDL1이 발현돼 있을 때에 키트루다 이 약을 쓰면은 키트루다가 탁 들어가고 여기에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얘가 작동을 못하니까 T세포가 얘를 공격해가지고 순식간에 암이 막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근데 100%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것들이 PDL1 말고 다른 걸 만들어요. 다른 걸 만들어갖고 면역세포를 억제를 해요. 그래서 어떤 표적 치료제를 쓰더라도 표적 치료제가 듣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이 미래에 얘가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예측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복합천연물을 같이 써줘야 된다. 복합천연물이 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상담할 때 보면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은 막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 하시냐면, 내가 항암제가 잘 듣나 봐요.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근데 나중에 항암제가 잘 안 듣고 막 안 좋아지면은, 복합절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항암도 하고 복합절물도 같이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대신에 세포독성 항암제는 안 쓰고 표적 항암제만 주로 쓰고 그다음에 복합천연물 같이 쓰고 이렇게 해주면은 가장 최상의 조합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번 검사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쫓아가야 돼요. 그 변화에 맞게 복합천연물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 못하겠다. 장단점, 이거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 암표준 치료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하고 챗 GPT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단점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챗 GPT 말이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거. 병원 치료할 때 진짜 중요한 거. 인체 회복 능력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암 치료, 그러니까 암을 억제하는, 종양을 줄이는 게 급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들은 너무 다급하거든. 너무 급하고 그래서 쉽지가 않긴 하지만은 내 몸의 회복 능력까지 다 죽으면서 항암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 내 몸의 회복 능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점막세포하고 면역세포, 그다음 말단세포 이 세 가지.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점막세포, 조혈모세포, 그다음에 말단세포. 조혈모세포에서 면역세포가 나오니까 점막, 조혈모, 말단세포. 그다음에 간하고 신장.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고 항암을 하면은 완치는 불가능하다. 완치가 불가능. 우리는 목표가 그예요. 병원에서 암 치료하면서 뭐 1, 2년 더 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막 1, 2년 더 산다 그러면 대단한 성과로 생각.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1, 2년 더 사나 뭐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완치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인체 회복 능력이 무력화되면 절대 안 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항상 생각할 때 수지장세포 말단에 있는 그다음에 점막세포, 조혈모세포, 모세혈관, 미세신경. 그다음에 이게 역분화가 된단 말이에요. 역분화가 되면서 계속 방어작용이 새로워져. 이거 같이 치료해야 돼요.
어, 그래서 복합 천연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만일에 복합 천연물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항암하면서 그냥 생존 기간을 조금 느린다. 근데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생존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천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암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말이에요. 독성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양호 선생님 큰 따님이 독성학의 대가예요. 음, 독성학. 독이 뭐냐? 독이 뭐냐? 독은 복용량이다. 독은 용량이다. 독성학의 아버지라는 파라킬수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래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먹으면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도스, 이 복용량을 정할 때에 대개 이 약이 서양에서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긴 했지만은 다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만일에 똑같은 복용량을 먹으면 거의 막 정신을 못 차려요. 항상 4분의 1 정도 같은 약 처방을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한번 항암을 해봤어요. 나도 항암하면은 뭐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항암을 한번 해봤어요. 했다가 5분 만에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사가 이제 싹 들어가. 그래서 이제 한숨 자야지 이러고 있는데 5분 만에 벌떡 일어나고 제가 비상벨을 탁탁탁 얼마나 급했던지 비상벨을 이러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멎더라고요. 심장이 진짜. 그렇게 독한.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용량이 과하면 절대 안 된다.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한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몸이 너무 힘들어요. 막 해주세요. 이러면은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용량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선생님 나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막 이렇게 쇼를 해야 됩니다. 쇼를. 그리고 하다가 이게 반드시 반으로 줄여야겠다. 하다가 주사 맞다가 간호사 불러갖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용량을 맞춰야 돼요. 물론 잘 견뎌내면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안이 없으면은 환자한테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문제점만 얘기할 거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 없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완 대책 오늘 최신암 치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로 죽지는 말자. 네. 세포독성 항암제로만 한다면은 100% 죽습니다. 얼마나 빨리 죽느냐? 이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암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해독을 꼭 해야 된다. 해독을 꼭 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도 축적된 방사선을 반드시 배출시켜야 된다. 그렇잖아도 몸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방사선까지 몸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는 반드시 잔류암, 미세암, 휴면암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이제부터 치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수술하고 나면은 병원에서는 어, 후처리 방사선 하고 그냥 그 이상 안 봐요.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이게 진짜 이때부터 미세암, 잔류암, 휴면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암 유전자, 암 단백질 유전자 변이 이거는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 검사할 때에 나온 암 유전자 단백질 변이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1년 후에 한 번씩 더 해가지고 그때도 새로운 변이가 없는지도 검사하는 게 좋다. 그래서 NGS 검사는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암세포의 방어 능력을 억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치료를 해야만 치료가 된다. 암세포는 계속 강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져요. 왜? 왜? 그게 잠겨있던 자물쇠를 풀어서 새로운 방어 능력을 계속 발현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어 능력 없지 않은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물로 복합적인 물로. 그 다음에 항암을 하든 방사를 하든 반드시 해독을 해야 된다. 방사선은 제올라이트, 항암제는 글루타치온과 셀레늄. 그리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식사 잘 못하니까 아미노산도 같이 해주는 게 좋다. 예, 이거는 사실은 늘 해야 돼요. 늘 해야 되는데 어, 좋다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걸 설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 항암이나 방사능하고는 몸 막 되게 힘들어할 때에 이걸 하라고 시켜서 하고 나면은 몸이 급속히 빨리 회복이 돼요. 회복을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점막세포 염증 혈관 관리. 점막세포가 망가지고 염증 생기고 혈관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엄청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알로에, 은용의 맥주, 효모, 발효의 조류를 적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간 신장 시켜야 돼요. 간 신장 매월 혈액 검사하고 복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시켜야 되고, 이게 안 좋을 때는 조금 안 좋을 때 그러면 무조건 오미자, 구기자입니다. 그냥 오미자, 구기자 차를 자리에서 드시면 돼요. 실제로 치료할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재가 민들레, 귀, 개통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소에 오미자, 구기자 가지고 간을 튼튼하게 해 놓으면은 훨씬 좋아요. 음식, 수면, 운동도 아주 결정적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왜 그런지 우리 공부하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음식과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음식을 잘 드시는 것 중요하고, 수면할 때에 독소가 배출된다는 걸 잘 몰라요. 독소라고 해서 꼭 뭐 가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생겨요. 대사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어떤 작동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밀라제가 생겨갖고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돼가지고 막 신경이 달라붙으면 신경이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잠잘 때 그걸 전부 간으로 옮겨가지고 간에서 해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운동은 다른 거 없어요. 운동해서 뭐 몸을 예쁘게 뭐 이런 거 아니고 항암할 때 운동은 다른 게 아니고 말초 신경이 살아나야 돼요. 항암할 때는 신경이 자꾸 죽어요. 뇌신경도 죽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신경이 자극받아서 시냅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은 어, 반드시 필요한데 신경을 재생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에너지 치유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근데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따로 한번 어, 이 파트는 따로 한번 어떤 강좌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내가 지식이 있어야 마음의 평화도 만들어져요. 지식이 있으면은 공부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라고 내가 내 미래를 확정을 해 놓으면은 그 미래가 나한테 다가오는데 지식이 없으면은 어떤 미래를 자꾸 만드냐 하면은 자꾸 안 되는 미래, 치료가 안 되는 미래로만 자꾸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 네, 그 외에 뭐 잡다한 현대적인 치료법이 있는데 지금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연구 단계고 적용되는 건 아직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근본 치료는 암 유전자 단백질 억제 회복시키는 것이다. 병원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 다 죽지는 않는다.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도 필요하다. 특히 진단하는 데 있어서 검사와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최신 치료는 아직 연구 중이라서 직접 쓸 수 있는 CAR-T 하나밖에 없는데 쉽지 않다. 최선의 길은 현재 우리의 최선의 길은 병원 치료와 보안 치료다. 우리가 보안 치료를 하죠. 왜? 병원에서 안 하니까. 예. 핵심은 몸의 자가치유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어, 그래도 확실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치유법까지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나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 봐 잠시라도 혹시 저희가
9강까지 한 9강 마지막 시간은 Q&A 시간으로 제가 질문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저희의 스승님이신 강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시간이니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두 분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마이크 켜셔서 잠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선생님, 네, 그 제올라이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네.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병원에 처방 안 해주고요. 그거 먹으라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음. 제올라이트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좀 썼거든요. 저희 여기 있는 동그란 집이 제올라이트로 만든 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구해가지고 중국에서 몇 톤을 사갖고 와서, 바닥 깔고 막 벽 전체를 제올라이트로 만들었어요. 이 제올라이트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핵발전소에서 핵 사고 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제올라이트로 덮어요. 제올라이트로 덮어야 그게 방사선 노출이 없어. 네, 그렇다면 다른 암 환자들이 그걸 그 제올라이트 이용해서 해독을 할 방사선 해독을 그러니까 배출 치료를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액체 제올라이트가 있어요. 아이허브 음. 액체 제올라이트를 물에 타가지고 얼마 안 돼, 한 세 방울 정도 드시는 거거든요. 한 병에 한 3,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병 사면 한 석 달 먹을 수 있어요.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질문하실, 네,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지금 없으시면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9강 때 잘 생각해 주셨다가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강의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